엄마, 그 돈은 우리한테 다 써야지. 나 사업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이야. 엄마, 내 시댁도 힘든 거 알지? 시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미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해결책이 생길 거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엄마가 서울은행 다녀온 거 다 알고 있어요. 내 도장이 어디 갔지? 설마. 언니, 미안해요. 기호 씨가 언니 도장 가져가서 은행 서류에 찍어달라고 했어요. 돈도 주고 언니 감시하라고. 돈이 뭔지 너희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내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충청도 작은 재래시장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은 언제나 김말순이었습니다. 72살의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몇 번을 기워붙인 낡은 저고리 위에 덧댄 앞치마가 그녀의 전부였죠. 말순은 작은 손수레를 끌며 자신의 좌판 자리로 향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 그늘이 많이 지는 곳이었지만 임대료가 저렴해서 10여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말순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빨랐습니다. 손수레에서 하나씩 꺼내는 것들은 모두 그녀가 집 뒤편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것들이었죠. 상추, 깻잎, 쑥갓,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 산에서 캐온 도라지, 더덕, 고사리 같은 나물들이었습니다. 비싼 것들은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팔아볼까?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플라스틱 바구니에 채소들을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색이 바랜 저울을 옆에 놓고 작은 의자를 펼쳐 앉으니 하루의 장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킬 무렵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작은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장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조용했지만 1시간쯤 지나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선을 파는 박씨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시장에서는 말순을 항상 존대했습니다. 그래야죠. 늦게 나오면 좋은 자리 다 남들이 차지하니까요. 말순이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허리가 많이 굽으신 것 같던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안 해요. 별일 아니에요. 박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자마자 다른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집은 남편 사업 실패하고 다 날려먹었다더라.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자식들은 뭐하고 엄마를 저런 고생시키는 거야. 들은 얘기로는 아들이 서울에서 장사한다는데 잘 안 되나 봐. 딸은 시집가서 살기 바빠서 엄마 돌볼 여유가 없다던데. 말순은 이런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만 조용히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래, 다들 그렇게 알겠지. 그게 더 마음 편하다. 사실 말순의 남편은 사업을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군인이었던 남편 김동식은 베트남 파병을 다녀온 후 무언가를 숨겨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순이 30살 때의 일이었죠. 남편은 죽기 전 며칠 동안 자꾸 다락방을 들락거렸고 무슨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말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가 뭘 그렇게 숨겨뒀을까? 말순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지만 혼자 사는 지금까지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8시가 되자 시장에 본격적인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장을 보기 시작했죠. 할머니, 상추 한 단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이씨 아주머니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말순의 단골 손님 중 하나였죠. 네, 잠깐만요. 말순은 가장 싱싱한 상추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1,000원이에요. 할머니가 기르신 채소는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다들 좋아하신다니까요. 농약도 안 치시죠?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농약 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키워요. 이씨 아주머니는 웃으며 돈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말순의 얼굴에도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기른 채소를 맛있게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도라지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말순보다 몇 살은 더 드신 것 같았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요걸로 하실래요? 어제 아침에 캔 거라 싱싱해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꺼냈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끓여 먹으려고요.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말순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싸온 김밥 몇 개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오후 3시쯤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몇 년 전에 산 낡은 폴더폰이었죠. 화면을 보니 아들 기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기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 뭘 물어보려고 그러니? 전화 너머로 기호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말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100만 원만. 정말 급해서요. 말순은 자신의 통장 잔액을 생각해 봤습니다. 겨우 2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기호야, 엄마도 지금 여유가 없다. 미안하다. 엄마, 정말 급한 일이에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없는 건 없는 거야.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5시, 말순은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판 것은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박씨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내일 또 봐요. 말순은 손수레에 남은 물건들을 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0여 분 걸어서 도착한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은 후 말순은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무릎도 자꾸 아팠죠. 그때 말순의 시선이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로 향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남편 동식의 사진이었습니다. 30대의 그는 정말 늠름했습니다. 여보, 그때 당신이 뭘 남겨뒀다고 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말순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그저 혼자서 또 하루를 마무리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말수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젯밤 아들 기호와의 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자식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말수는 찬장 안에 숨겨둔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장 남지 않은 10,000원짜리 지폐들을 세어보니 1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다 모아서 통장에 넣어둬야겠네. 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시장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먼저 은행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라도 통장에 넣어두고 혹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마음이었죠. 기호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8시 반쯤 되어서 집을 나선 말수는 읍내 중심가에 있는 농협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순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이었죠. 9시가 되어 은행 문이 열리자 말순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내부는 깔끔했지만 왠지 위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보니 말수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게 그녀가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것이었으니까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말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말순을 보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낡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 좀 넣으려고요. 그리고 혹시 대출도 상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말순의 낡은 지갑을 힐끗 보더니 더욱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말순이 오래된 통장을 내밀자 직원은 그것을 받아 컴퓨터로 조회했습니다. 잔액이 27,000원이네요. 얼마나 입금하실 건가요? 15만 원이요. 직원은 말순이 내민 돈을 세어보더니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구걸하시면 안 됩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직원이 당황한 듯 말을 고쳤지만 이미 말순의 마음은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 조금 찾으려는 거요. 그리고 입금도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의 차림새와 적은 금액 때문에 제대로 된 고객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죠. 대출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무슨 대출이세요? 게다가 잔액 보니 고작 몇만 원인데요. 소득 증빙도 없으시고 담보로 잡힐 만한 재산도 없으실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 시선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입금만 할게요. 말순이 조용히 말하자 직원은 마지못해 입금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직원이 동료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몇만 원 가지고 와서 대출 받으려고 하시니까요. 정말 답답해요.
다른 직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시간만 잡아먹고 진짜 고객들 업무에 지장 주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그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말수는 잠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 동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몇 년 전 동식이 술을 마시고 와서 한 말이었죠. 말순아, 나는 너한테 큰 선물을 남겨둘 거야.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그걸 찾아라. 다락방에 잘 숨겨뒀으니까. 그때는 남편이 술김에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찾으려는 건 이 통장이 아니여. 진짜 통장을 보여줘야 쓰겄네. 무슨 말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왠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 같았죠. 말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다락방을 뒤져보겠다고. 시장에 도착한 말순을 본 박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아, 은행에 좀 들렸다가 왔어요. 말순이 대답하며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서러움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그 직원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유독 손님도 적었습니다. 말순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활기가 없어 보였거든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몇천 원어치를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5시, 말수는 서둘러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꼭 다락방을 뒤져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저녁도 대충 때우고 곧바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먼지투성이인 다락방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던 곳이었죠. 손전등을 켜고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자들, 오래된 옷가지들,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구석진 곳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표지에는 금광투자계좌라고 쓰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금고 열쇠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통장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말했던 그것일까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겉표지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전등을 비춰보니 대한금광투자조합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남편 김동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개설일자는 197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중얼거리며 통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영어를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금광과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 중간 부분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기록은 1973년 12월이었습니다.
봉투에서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편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친숙한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말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비밀을 남겨두게 되어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말순은 남편의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베트남 파병 중에 만난 미군 부대장 존슨 대령이 소개해준 금광 투자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존슨 대령은 진지했다. 당시 미군들 사이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되던 투자였다고 했다. 동남아시아에 새로 발견된 금광의 채굴권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도 반신반의하며 당시 월급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였다. 존슨 대령 말로는 10년 후면 투자금의 수십 배, 20년 후면 수백 배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보여준 자료들과 계약서를 보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한 일이라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투자의 특별한 점은 금값과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당시만 해도 금 한 온스가 35달러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존슨 대령이 예측했다. 그리고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금을 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편지 중간 부분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투자금은 최소 20년 이상 묶어두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절대 불가능하다. 셋째, 정부에서 해외 투자를 금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절대 비밀에 붙여야 한다. 말수는 이제 남편이 왜 이 일을 비밀로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의 해외 투자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말수나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이것을 찾아라. 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아직 어린 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 방법 서울중앙은행 본점 특수계좌과에서만 조회 가능하다. 이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함께 보관된 금고 열쇠를 모두 지참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6자리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 누구도 데려가서는 안 된다. 말수는 그제야 작은 금고 열쇠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열쇠에 새겨진 1972-315는 투자 계좌를 개설한 날짜였던 것입니다.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정부 허가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특별 해외 투자 허가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1970년대 초반 정부에서 외화 확보를 위해 일부 파병 군인들에게만 특별히 허가했던 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있었구나. 말수는 감탄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투자 조합에 대한 설명이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적혀 있었습니다. 베트남 골드 마이닝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의 국제 투자 조합이었고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현지 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였다고 했습니다. 서류 뭉치 맨 아래에는 작은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외국인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뒷면에는 존슨 대령과 함께 420 1971년, 금광시찰 1972년, 투자 계약식 1972년 3월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족의 미래를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투자 계약식 사진에서는 남편이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베트남에서 쓴 일기 같은 것이었는데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72년 2월 28일 존슨 대령이 오늘 다시 금광 투자에 대해 설명했다. 리스크는 있지만 성공한다면 가족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많은 고민 끝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1972년 3월 10일 드디어 계약서를 검토했다. 복잡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20년 후부터 투자 수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1972년 3월 15일 오늘 정식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다. 말순이와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첩을 읽어가면서 말수는 남편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 충격도 컸지만 이것이 정말 현재까지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직 살아있을란가? 말수는 밤새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40년이나 된 투자인데 과연 지금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대로 서울중앙은행 본점에 직접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달리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오랜만에 입어보니 약간 작아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와 통장, 그리고 금고 열쇠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챙겼죠. 남편의 편지에 적힌 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말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한 말수는 중앙은행 본점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2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의 대리석으로 된 웅장한 외관을 보니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좌판을 벌이던 자신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특수계좌과에서 계좌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말순의 차림새를 한번 훑어보더니 내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수계좌과에 고객이 한 분 오셨는데요. 계좌 조회 건입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자신을 김 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김 부장은 말순을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일반 창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죽 소파와 큰 책상, 그리고 벽에는 각종 표창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죠. 말순은 소파에 앉으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어떤 계좌를 조회하고 싶으신가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드신 통장인가요? 제 남편이 1972년에 만든 거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지 40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 집에서 발견했어요. 김 부장은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다른 서류들도 요청했습니다. 말순은 남편의 편지와 투자 허가증, 그리고 사진들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네요. 김 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말순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가짜인 게 들통났나 아니면 이미 무효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15분쯤 지나자 김 부장이 본부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본부장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본부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좌는 1970년대 정부에서 외화 확보를 위해 일부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만 특별 허가했던 금광투자 계좌입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극소수만 가입했고 대부분 분실되거나 잊혀진 계좌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계좌는 본부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본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의 현재 가치가 상당합니다. 얼마나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본부장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대략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말순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억 원이요? 네, 40년 동안 금값이 크게 상승했고 투자했던 금광들도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복리 효과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한 거죠. 말순은 현실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5만 원 때문에 고민하던 자신이 갑자기 30억 원의 주인이 되다니.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인출 절차를 진행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외 금고와 연동되어 있어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큰 금액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몇만 원 단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의 주인이 되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기호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말순이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부터 시장에서 안 보인다고 하던데요. 박씨 아저씨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기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았죠. 아, 그래서 내가 왔어요. 엄마,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기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데? 사업 자금이 떨어져서 다음 주까지 1,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해요. 엄마, 도와주세요.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30억 원의 주인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작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기호야,
엄마도 지금 여유가 없다고 했잖니. 엄마, 정말 급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대출 받을 수 없을까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도 왔어. 딸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40 초반의 그녀는 결혼해서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늘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생하고 있었죠. 엄마, 나도 정말 급한 일이 있어요. 애들 학원비랑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미치겠어요. 남매가 동시에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자 말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희들이 왜 갑자기 동시에?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박씨 아저씨가 연락했어요. 기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장에 안 나오고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고. 혹시 몸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두 자식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거의 없다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달려오는 자식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기호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저도 정말 절실해요, 엄마. 영숙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은행에서 당부한 대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해결책이 생길 거다. 언제요? 기호가 다그쳤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봐. 일주일이요? 엄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당장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요.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 집이라도 팔아야겠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 집 팔면 몇 천만 원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엄마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았던 집을 팔라고 하다니. 안 돼.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엄마, 추억으로 밥 먹고 살아요? 기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봐야죠. 두 남매는 계속해서 말순을 설득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게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너희들 나가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장 나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울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죠. 그날 밤 말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기호와 영숙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가 걸려왔고 저녁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지쳐갔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은행에서 당부한 대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기호가 또다시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정말 망해요. 사업장도 문 닫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말수는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은행에서 정확한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말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빌려받고 은행 대출도 안 나와요.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그때 영숙도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평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막막해요. 시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매일 난리예요. 남편은 벌이가 시원치 않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친정에서 돈을 안 가져온다고 자꾸 구박해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말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결혼해서 시집살이하며 고생하는 딸을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언제까지요? 기호가 다그쳤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렇게 미루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다 망하라는 거예요? 기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맞죠? 무슨 소리니? 어제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엄마가 며칠 전에 서울 가는 버스를 탔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봤던 것입니다. 작은 동네라서 이런 일은 금세 소문이 나는 법이었죠.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인데 서울까지 가셨어요? 엄마 같은 분이 서울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기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없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기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감춰둔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고요. 영숙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오래 장사하셨는데 돈을 안 모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없다고 했잖니. 너희가 보기에도 엄마가 돈 있어 보이니? 말순이 자신의 낡은 옷차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엄마, 그럼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아보세요. 기호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엄마, 추억으로 밥 먹고 살아요? 현실을 봐야죠. 기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시장에 나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계속되는 압박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 씨 아줌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최 씨 아줌마는 50대 후반의 아줌마로 말순과는 시장에서 10여 년째 옆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였죠. 언니, 혹시 돈 문제예요? 애들이 또 뭐라고 해요? 말수는 최 씨 아줌마에게만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의 당부 때문에 참았죠. 그냥 좀 복잡해서요. 언니,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겨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최 씨 아줌마의 따뜻한 말에 말수는 잠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옆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꼈죠. 그날 밤 말순이 잠들어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기호가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부엌 찬장을 뒤지고 있었죠. 두 남매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말순이 화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요. 기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뒤질 수 있니? 너희가 내 자식들 맞니? 엄마 집이니까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요. 영숙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시잖아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장 나가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라. 엄마,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호가 변명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무슨 큰 돈이 있다고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거 없다고 했잖니. 하지만 그때 기호가 갑자기 다락방을 향해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올라가지 마라. 말순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호는 다락방에서 이것저것 뒤지더니 실망한 듯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별로 없네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말순이 모두 가져갔었거든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숙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잖니. 이제 그만 가라. 하지만 기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엄마 도장을 빌려주세요. 도장을 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볼게요. 엄마가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어차피 나중에 갚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해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도 안 돼. 이 집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기호와 영숙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방법이 없어요. 기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서도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영숙도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정말 막막해요. 말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은행에서의 약속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두 남매가 돌아간 후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절박한 표정과 자신의 무력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틀 후 말순이 시장에 나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한 것입니다. 말순 언니, 요즘 좋은 일 있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기호 씨가 어제 와서 그러던데 언니가 큰 돈을 숨겨뒀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언니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아, 저도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기호 씨가 언니 도장을 가지고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서류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복잡한 서류였는데 은행 관련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 언니가 언제 어디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감시하게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최 씨 아줌마가 그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최 씨,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최 씨 아줌마는 당황한 듯 변명했습니다.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기호 씨가 돈도 주고, 그리고 언니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함께 장사하며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사이였는데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감시했다니. 그날 저녁 말순이 집에 돌아가니 기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듯한 모습이었죠. 엄마, 이제 그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말하라고?
엄마가 서울에 가서 큰 은행에 다녀온 것 다 알고 있어요. 최 씨 아줌마가 다 말해줬거든요. 말수는 최 씨 아줌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어요. 기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예요. 이미 도장도 찍었고요. 내가 뭘 한 거야? 말순이 서류를 보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훔쳐갔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한테 큰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말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위조 서류를 만들다니. 그리고 평생 믿었던 친구마저 돈 때문에 배신했다니.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만 혼자 좋은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말순은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돈이 뭔지, 너희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가족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말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과 친구의 등 돌림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는데 꿈에서 남편 동식이 나타났습니다. 말수나,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여보, 애들이 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꿈속의 동식은 슬픈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편지에 써놨잖아.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로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말순아, 진짜 사랑이 뭔지 생각해봐. 그들이 지금 너에게 보이는 게 사랑이니 아니면 욕심이니? 말수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보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던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 빠뜨린 편지나 메모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이 쓴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앞의 것과는 달리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말순아, 이 편지는 내가 정말 힘들 때만 읽으라고 따로 써놓는다.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강함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까봐 걱정이다. 말수는 남편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도 많은 고민을 했다. 정말로 가족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욕심인지 말이다. 하지만 결국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너와 아이들이 세상의 무시와 가난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이 없게 하고 싶어서였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나 기억해라. 돈은 사람을 바꾼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만약 내가 이 돈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쓴 것 같았거든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손 내밀어준 이웃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거라. 그것이 이 돈의 진짜 가치를 만드는 일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나,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되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말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은행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어르신, 계좌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참, 어르신.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꼭 혼자 오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시장에 나간 말수는 최 씨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최 씨 아줌마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수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최 씨 아줌마가 다가와서 변명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남남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그러지 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돈 앞에서는 오래 알고 지낸 것도 소용없더라고요. 말순의 차가운 반응에 최 씨 아줌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호와 영숙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집 담보 대출 승인이 났어요. 기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도장으로 신청한 대출이요. 2천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승인했다고 그래? 엄마, 어차피 큰 돈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갚으시면 되는 거고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미쳤구나. 엄마,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엄마 혼자 그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요? 기호의 말에 말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맞았습니다. 돈은 정말로 사람을 바꿔놓았습니다. 너희들 나가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기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봐.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다. 내일요? 뭐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꿈에서 다시 동식을 만났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 말수나.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과 정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길이야.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해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거든요. 은행에 도착한 말순을 본부장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43억 원입니다. 금값 상승과 복리 효과, 그리고 금광 개발 수익까지 합쳐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말수는 그 숫자를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절차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부하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기부요? 네, 이 돈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본부장은 깜짝 놀랐지만 곧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말수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장 환경 개선 기금이랑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그날 말수는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43억 원 중에서 3억 원만 자신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을 기호와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듯한 그러면서도 조급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호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또 서울 갔다 오신 거죠? 이제 그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두 자식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걸 정리해 줄게. 내일요? 엄마, 우리 정말 급하다고 했잖아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기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엄마가 큰돈을 숨겨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말순이 서울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최 씨 아줌마가 어제 몰래 따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엄마가 중앙은행 본점에서 나오는 거 말이에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 씨 아줌마가 이런 짓까지 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기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위조 위임장이에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것이 될 돈이니까요. 말수는 자식들의 변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요. 너희들 정말로 그럴 거니?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매일 구박받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자식들이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조 서류를 들고 가면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래도 자식들인데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가는 첫 차를 타기 위해서였죠. 자식들보다 먼저 은행에 가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호와 영숙이 이미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 씨 아줌마도 함께 있었죠. 엄마, 우리가 더 일찍 왔네요. 기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말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은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내내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중앙은행 본점에 도착하자 기호가 먼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계좌 조회를 하려고 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말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맞으신가요? 기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대신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임장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본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말순과 만났던 그분이었죠. 어르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제 자식들입니다. 본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어제 당부드린 대로 혼자 오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기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기호가 위조 위임장을 내밀었지만
본부장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서류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어르신만 따로 상담실로 오시죠. 그때 기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은행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모두 쳐다봤죠.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세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숙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큰 돈을 숨기고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말순이 큰 소리로 외치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님 상담실로 가죠. 그리고 얘들도 데려가세요.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상담실에서 본부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계좌에는 현재 43억 원이 있습니다. 기호와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3억 원이요? 기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르신께서 어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무슨 결정요? 본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40억 원은 시장 환경 개선 기금과 장학재단으로 3억 원은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기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처리된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기부금이 전달됩니다. 그때 영숙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너희를 생각해서 한 일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때문이라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줘요? 말순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진짜 너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돈으로 망가지는 걸 볼 수는 없어. 기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장이 창문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언론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은행 앞에는 여러 방송사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트럭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저게 뭐예요? 기호가 물었습니다. 금괴를 운반하는 트럭입니다.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의 투자금 중 일부가 실제 금괴로 보관되어 있거든요. 오늘 기부 행사에서 공개됩니다. 곧이어 기자들이 상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40억 원을 기부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계기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말수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기호와 영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항의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후였습니다. 오후 3시 은행 앞 광장에서 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진 금괴들과 기부금 전달식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행장이 말순에게 경례하듯 허리를 굽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기호와 영숙, 그리고 최 씨 아줌마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기부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말순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시장 할머니의 40억 원 기부 소식을 연일 보도했죠. 하지만 정작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기호와 영숙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말순이 시장에 나갔을 때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박씨 아저씨가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그냥 남편이 남겨준 걸 제자리에 돌려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큰 돈을 혼자 다 가져도 되는 건데.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사업 실패한 불쌍한 할머니로 보던 시선이 이제는 존경받을 만한 어른으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말순에게 가장 큰 변화는 최 씨 아줌마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기부 행사 이후로 말순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장사를 정리하려던 말순 앞에 최 씨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서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최 씨 아줌마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말순은 최 씨 아줌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 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돈 때문에 언니를 배신하고 기호 씨 편을 들고.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해요. 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큰 돈을 다 기부하시고.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가르쳐 준 대로 한 것뿐이에요. 며칠 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기부한 돈으로 우리 시장이 완전히 새로워진대. 정말요? 시설 개선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새로 짓는다고 해요. 말순이 기부한 시장 환경 개선 기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낡고 불편했던 재래시장이 현대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세운 장학재단에서 우리 동네 애들 20명이 장학금 받는데요. 진짜요? 우리 집 막내도 신청해 볼까? 이런 변화들을 보며 말순은 남편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돈이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죠. 한 달 후 말순은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좌판을 정리하고 작은 꽃집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꽃집을 하신다고요? 박씨 아저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거운 채소 나르기가 힘들어요. 꽃이면 가볍잖아요. 사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말순은 꽃집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작은 쉼터를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꽃집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힘을 보태주었고 동네 청년들이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죠. 할머니, 간판은 뭐라고 쓸까요? 간판 업체 사장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동식인의 꽃집이라고 해주세요. 남편의 이름을 딴 꽃집 간판이 달리자 말순은 남편이 정말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꽃집 개업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까지 왔죠. 할머니, 축하드려요. 한 중학생이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말순은 그 편지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남편이 그 모든 것을 준비했구나 싶었거든요. 꽃집은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들러서 숙제를 하는 곳이기도 했고, 동네 어르신들이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초등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건 해바라기야. 항상 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불러. 와, 신기하다. 저도 해바라기처럼 밝은 쪽만 보고 살면 되겠네요. 이런 대화들이 말순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꽃집을 정리하고 있던 말순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호였습니다. 엄마. 말순은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기호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왔니? 엄마, 죄송해요. 기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들어와서 앉아. 기호는 꽃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래. 내 아버지 이름으로 지었어. 아버지요? 말순은 기호에게 남편의 편지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기호는 아버지의 진심과 어머니의 결정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돈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건 못 봤네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영숙이는 어떻게 지내니? 영숙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며칠 후에 같이 올게요. 며칠 후 영숙도 아이들과 함께 꽃집을 찾았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말순은 그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앞으로 꽃집 일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희는 너희 일을 열심히 해. 엄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동식인의 꽃집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마을을 밝히는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말순은 꽃집 앞에서 해바라기를 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돈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만 잘 쓰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거였네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시장 입구에서 말순은 활짝 웃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